쿠르스크는 회복을 했지만 러시아가 탈환하는데 결정적으로 젤렌스키의 돌발 행동이 숨어 있어요.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하고 싸웠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가 나서 3월 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지 마, 정보 주지 마 그랬어요. 요때부터 뚫려요.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면 장님인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는. 그 파죽선에 뚫린 거죠. 아,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광물협정 할게.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알았어. 다시 무기 줘. 그게 12일이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무기 지원을 받은 젤렌스키가 볼고로도 오블라스트를 또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어요. 또.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조한모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고요.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동강TV도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러우 전쟁은 신사임당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큰 틀에서 극적인 전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 북부에서 전면 침공을 했고 한 달 뒤 3월경에 남부, 동부, 북부를 잇는 띠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4분의 1가량을 점령을 했었는데 두 달 뒤가 되면 러시아가 북부, 동부 전선을 축소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소위 남부 회랑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있는 회랑 쪽을 이었고 전선을 축소했어요. 단기전을 준비했는데 장기화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좀 더 회복을 해서 현재의 남부 회랑이 교착된 게 2023년 6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전선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2024년 8월에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쿠르스크, 우크라이나 영토 북부 쪽에 붙어있는 쿠르스크를 1200에서 3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을 기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거꾸로 점령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북한군도 여기에 갔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쿠르스크는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그 러시아의 전승을 상징하는 게 쿠르스크예요. 여기서 스탈린이 히틀러의 기갑부대를 격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스크 대평원은 러시아인의 자존심인 거죠. 근데 여기를 제가 점령해버리니까 푸틴으로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이걸 수복하기 위해서 주요 전투가 여기서 벌어졌어요. 남부는 교착된 상황에서 밀리고 결국 4월 26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쿠르스크를 사실상 100% 수복했어요. 그리고 인민군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전투를 잘했다기보다는 인해 전술로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쿠르스크를 회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으로 푸틴이 러시아가 26일 날 4월 26일 날 인민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어요. 최초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28일자 보도를 통해서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고, 또 푸틴이 직접 인민군 파병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그리고 김정은은 평양에 28일자 보도를 통해서 이 서면 입장문은 27일 날 북한 매체에 전달이 됐고 보도는 28일 날 아침에 했거든요. 여기 상황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의 영웅적 행동에 칭송한다. 그 다음에 평양에 전투 위훈비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희생된 전사한 인민군들의 묘비에 영생의 꽃화환이 바쳐질 거다. 그 다음에 푸틴도 목숨을 잃은 인민군들의 영웅적 행위에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종합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쿠르스크 탈환에 지난해 10월 11,000명 정도 갔고 올 1월 3,000명이 추가로 갔다 그랬거든요. 우리 합참에 따르면 지금 최대 5,000명 내외의 사상자, 최소 1,000명의 전사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파견부대의 3분의 1 이상이 손실을 입은 거니까 사실상 전멸 상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그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쿠르스크를 회복했다. 푸틴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파병 사실을 공식화했을까? 첫 번째는 쿠르스크를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이제 인민군의 막대한 희생이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푸틴으로서는. 계속 숨길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휴전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큰 틀에서 러우 전쟁은 휴전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부활절 계기로 푸틴이 30일 일방 휴전 선언을 했고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전후로 72시간 휴전도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휴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전쟁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민군 파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말씀드린 5월 9일. 5월 9일 전승절인데 지금 코로나 그다음에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가 푸틴이 좋아하는 대규모 열병식, 기념식을 그동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대한 열병식을 개최할 거거든요. 기념식도. 시진핑도 초청했어요.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싸우니까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푸틴하고 손잡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전승을 선언하고 싶어 할 거예요. 푸틴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여기에 김정은이 갈 가능성도 좀 남아있는 거죠.
아직은 김정은의 5월 9일 모스크바 항모는 결정은 안 된 것 같고 동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팀이라든지 김정은이 움직이려면 김창선이라는 인물을 봐야 되거든요. 직함은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김창선이 김정은의 집사예요. 김씨 일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나오면 항상 이 김창선 옆에 따라다니는 정도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동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깜짝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모스크바까지 기차 타고 어떻게 가느냐. 푸틴이 전용기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당당하죠. 파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전승을 선언하는 게 이겼다는 걸 사실상 선언하는 게 푸틴의 속셈인데 이겼다고 그러면은 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때 당연히 인민군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파병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군 전사자 시신이 아직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상병들도 고향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고향에 들어가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공식화해야지 갈 때가 됐으니까. 따라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인민군 파병을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튜브 채널이나 댓글들 이런 거 보면 뭐 인민군 안 갔다 뭐 이런 얘기 많았죠. 제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확인됐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전화는. 그리고 지금 전투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쿠르스크는 회복을 했지만 쿠르스크 밑에 볼고로드라고 하는 볼고로드 오블라스트가 주거든요. 그를 그 러시아가 탈환하는데 결정적으로 젤렌스키의 돌발 행동이 숨어 있어요.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하고 싸웠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가 나서 3월 3일 날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지 마, 정보 주지 마 그랬어요. 요때부터 뚫려요. 무기도 무기지만은 정보를 줘야만 러시아군이 어딘지 알거든요. 강철비를 막 때리거든요. 전쟁 초기에 격침됐던 흑해함대 러시아 기함, 모스크바 함도 미국이 정보를 안 줬으면 격침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면 장님인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은. 그 파죽처럼 뚫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젤렌스키가 꼬리를 내렸죠.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광물협정할게.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알았어. 다시 무기죠. 그게 12일이거든요. 3월 12일. 요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좀 주춤거렸고 그리고 요때 무기 지원을 받은 젤렌스키가 거꾸로 쿠르스크는 뺏겼으니까 그 밑에 볼고로드 오블라스트를 또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일정 부분 한 50제곱킬로미터 정도 50에서 한 70제곱킬로미터를 뭐 크진 않죠.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어요 또. 그랬더니 푸틴은 또 이것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를 아직도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어제 아침까지 보면은 제 계산으로는 한 40제곱킬로미터 정도 점령하고 있어요. 이건 러시아 영토예요. 인민군이 여기 또 들어가겠죠. 왜냐? 푸틴이 그랬거든요. 김정은도 지난해 6월에 체결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파병했다. 4조에 따라서. 그 사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쌍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남쪽은 못 가잖아요. 그건 우크라이나 영토잖아요.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쿠르스크는 침공 당했잖아요. 그다음에 볼고로드도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민군이 싸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인민군은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는. 본인들 말로는 그러면 앞으로 일부 평가들이 인민군들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전투를 할 수도 있다. 전투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대규모로 인민군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현재는 가 있지 않다. 다만 쿠르스크에 싸웠고 그 다음에 볼고로드 쪽에 여기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러우저는 큰 틀에서 종전이 아니고 휴전으로 가고 있다. 왜냐? 종전을 하려면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야 돼요. 종전협정. 그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의 제1조는 영토 조항이에요. 영토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주로. 그럼 영토를 확정해야 되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남한 면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노보로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개념을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영어로는 뉴러시아. 지금 푸틴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지역, 그 다음에 그 위쪽까지 포함해서 더 방대한 지역을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일리가 또 있는 게 이 땅은 원래 러시아 땅이 아니었고 우크라이나 땅도 아닌 크림 칸국이라고 하는 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언제? 1783년까지. 이 방대한 지역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전쟁을 통해서 이 크림반도를 본 방대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에 귀속을 시켜요. 이 지역을 노보러시아, 뉴러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원래 이 지역 다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은 원래 자기 땅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거죠. 러시아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종전협정을 하면 이 땅은 내 거야, 원래라고 말할 거고 한 평도 안 주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소련이 붕괴될 때 행정적으로는 자기네 거였잖아요, 크림반도까지. 종전협정 도장을 찍으면 러시아 영토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총돌하니까 종전협정이 안 되는 거죠, 평화협정이.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 소련하고 수교했거든요.
근데 북방 사계도서 소련이 장악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수교를 했어요. 그럼 뭐냐? 평화협정 체결 없이 수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하기 어렵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크라이나 헌법 때문에 영토를 포기할 수, 왜냐,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영토의 영속성, 그 다음에 영토를 타국에 할양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 종전협정에 러시아의 영토 인정해 줘버리면 위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협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휴전은 쉽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의 정치적 야심도, 젤렌스키는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으니까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끝나면 바로 선거해야 돼요. 젤렌스키 욕심은 또 하고 싶죠. 근데 영토를 할양하는 도장 찍어버리면 정치적 생명 끝나죠. 나라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원하는 건 휴전이죠. 휴전은 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안 싸우는 거니까 일단. 아무것도 합의할 필요 없어요. 안 싸우면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북한하고 휴전협정 체결할 때도 정전협정에 향후 몇 개월 이내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체결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휴전하면 둘 다 부담이 없죠. 젤렌스키도 부담 없고 러시아도 부담 없고 총만 안 쏘면 되는 거니까. 그 푸틴이 벌써 2번 휴전 선언했으니까 요 흐름으로 갈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투는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왜냐? 휴전하게 되면 마지막 서 있는 그 자리가 자기 영토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 6.25도 김일성이 치고 내려왔죠? 파죽주세를 6월 25일 날. 그 다음에 9.28 수복하잖아요. 서울 수복하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가죠. 근데 145태라고 들어봤죠? 중국군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점, 그러니까 51년 중반부터 이제 휴전협상이 시작이 돼요. 전선은 그때 사실 고착돼요. 고지전.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휴전협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전도 휴전하면서 교전은 계속 휴전 협상하면서 요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은 이미 휴전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미중 관세 전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가요? 트럼프가 무리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관세 전쟁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했거든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니까 일단 주요국들은 다 빼고 90일 유예, 이게 7월 8일까지예요.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중국만 때리는 거죠. 145% 관세. 펜텐 10%는 초기에 이제 펜타닐 관련이고 추가로 125.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정면 대결을 선택한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요 90일 유예 기간 동안 나머지 국가들과 협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제일 먼저 첫 번째 희생양이 일본이었고 우리도 대표단이 갔죠. 일본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깜짝 그 협상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협상단은 허걱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모자 빨간 모자 야 써? 그거 쓰고 사진 찍었잖아요. 웃으면서. 그 일본 돌아가서 협상단이 무지하게 회초리 맞았어요. 무슨 협상하는데 남의 마가 모자 쓰느냐. 그랬더니 이시바 총리는 아니 협상하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셈은 일단 중국에게 주력하고 나머지를 일단 겁을 줬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죠. 트럼프 쪽은 서둘러요. 왜냐? 우리가 지금 대행 체제니까 힘이 없잖아요. 요때 원하는 걸 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대행 체제에서 주요한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요게 충돌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처음에 엄청나게 의도 맞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도 이제 협상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미중 간에는 이제 정면 충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잡는 건 트럼프가 아니었어요. 시작은 오바마였어요. 피보트 에이시아. 오바마가 2009년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죠. 그때 중국이 미국 GDP의 50%를 넘어요. 역사상 미국 GDP의 50%를 넘은 두 번째 국가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 그때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별볼일 없는 존재감이었거든요. 1차 세계 1917년 시기. 그때 독일 제국의 GDP가 미국이 한 23% 돼요.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히틀러, 얼마나 유럽을 피곤하게 했어요. 히틀러는 25%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태평양 전쟁, 일본이 미국한테 덤볐을 때 13%였어요. 그 전쟁은 어차피 100% 지는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공격한 이유는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에 있는 함대를 쓸어버리면 일본과 태평양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군력은 단기간에 건조가 안 되니까 그러면 평화협상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진주만에서 제일 중요한 항공모함 전력을 한 대를 격침을 못 시켜서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아카기, 히류 이런 네 척이 모두 침몰합니다. 그때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
80년, 90년대 들어서면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요. 미국이 이놈들 봐라 죽여야지 라고 한 게 1985년의 플라자 합의예요. 이때부터 일본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일본 GDP는 그 당시 절반이었죠. 지금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을 죽인 건 사실은 미국이에요. 뭐 버블 경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직격탄은 미국이었어요. 소련도 80년대 전성기 때 80년 요 시기 미국 GDP의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을 용납을 안 해요. 도전하는. 근데 중국이 오바마 출범 시기 50%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죽여야지 하고 피보트 에이시아. 유럽에서 소련이 몰락했어. 미국이 안중해. 중동에서 시엘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해. 중동이 안중해. 여기 있는 전력을 리밸런싱, 재균형, 아시아에 쏟아부어서 누구 잡겠다고? 중국 잡겠다고. 이게 오바마에 시작된 거예요. 숙명이에요. 투키티제스 함정. 근데 오바마 못 잡았어요. 왜냐? 미국이 또 쌍코피가 터졌거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이게 대공황 이후 미국의 두 번째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잡을 수가 없잖아. 자기가 허덕이는데. 그러니까 못 잡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라는 개념을 인도태평양, 인도파시픽으로 더 확장을 해요. 태평양, 인도. 쿼드 뭐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 지금 파키스탄이랑 으르렁거리죠. 전쟁하려고. 중국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국경 분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왼수예요, 인도는. 인도하고 중국은 전쟁도 했어요. 중국군이 거의 인도 수도까지 갈 뻔했어요. 인도는 서쪽에서 막아주죠, 중국을. 호주는 남쪽에서 중국을 호주는 또 중국의 또 견제 세력이거든. 일본 동쪽에서 막아주잖아요. 포위 전략인 거죠. 그랬더니 바이든이 들어와서 난 트럼프 싫어했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잘했어. 그래서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부터 중국은 권위주의가 더 포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2기도 지금 중국을 잡겠다는 거. 왜냐? 바이든이 왜 그랬느냐? 2011년 드디어 중국이 미국 GDP의 76%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 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 GDP의 7, 8%밖에 안 돼요. 몇 년 사이에 쭉 떨어진 거죠. 강달러 이런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중국을 죽이겠다는 미국의 대전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만 보면 안 되죠.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한국 조선업 탐나? 왜 조선업이 탐날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바다에서 전쟁을 해요. 미국은 항공망, 중국은 A2AD 전략, 안티 억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거든요. 왜? 바다에서 미국 항모를 격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해군력이 필요하죠. 중국이 드디어 미국의 해군력, 주요 함정에서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한국만도 찍어내요, 지금. 벌써 3척이에요. 랴오닝, 산동, 푸젠까지. 미국은 295척이에요. 확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질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함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못 만들거든. 한국은 찍어내거든. 고부가 선박을.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 도와줘. 왜냐? 미국 조선업 생태계 단기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을 지금 탐내는 거예요. 미중 전략 경쟁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보는 돈을 안 쓰려고 그러지만 후티는 때리죠. 그 다음에 군함 건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적은 잡겠다는 게 또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중국을 잡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 이건 어디서 왔다고? 오바마부터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면에는 또 하나의 안보 전쟁이 있고, 이게 이제 중대만 침략, 침공 이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미국이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꿨어요.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건 당연하죠. 대만 방위, 중국 억제에 주력한다. 나머지 나라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도 충격받았죠. 이 전략이 트럼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왜 저러지 하지 말고 큰 흐름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도전 세력, 이걸 이미 수정주의 국가, 미국의 질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국가를 찍었고, 그게 오바마든 바이든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모두 중국을 죽여야 되는 게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의 전략인 거고, 일단 트럼프는 관세전쟁에서 일단 중국을 주저앉히겠다 라는 거죠. 이게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양쪽이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지금 먼저 협상하자고 그러는 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왜냐?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미국이 잡게 돼 있어요.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맘먹고 영원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장기 독재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없어요. 그 다음 유권자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불만이 있고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통제하고 있거든. 트럼프는 시간이 없잖아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당장 내년에 말에 중간선거는 기존 대통령의 무덤이에요.
왜냐? 아무리 잘해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지금 관세를 엉망을 만들어놨으니 지금 미국 소비자들 지금 불만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지지율 최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쪽 유권자들을 신경 써야 되고 임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진핑과의 싸움에서 누가 불리하겠어요? 트럼프가 불리하죠. 일단 때렸지만 또 하나는 시진핑도 물러설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중국 경제 엉망이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지금 뭐 지방 부채부터 시작해서 지방 정부 그동안 중국 경제가 가져왔던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듯이 플라자 아비처럼 이후에 중국도 그 중국이 했던 중국식 버블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부동산부터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중진국 함정. 중국이 12,000불이거든요. 더 이상 저임금 매력적인 시장이 못 돼요. 고부가 가치 기술은 없고 한계가 있고 뭐 빅데이터, 로봇 일부지 전반적으로는 중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조업 기지로서 매력도 상실되어 있는. 이거 어디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잖아요. 방글라데시로 가잖아요. 인도로 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성장률이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박정희 정권 때 10% 이상 성장했잖아요. 볼륨이 커지면 15억이 어떻게 성장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내수 위기, 그 다음에 민심 싸늘어지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상황에서 트럼프보다는 압박을 받지만 어쨌든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맨날 뭐 숙청한다고 그러고 부정부패하고. 근데 여기서 차이니스트림 중국몽까지 신형 대국 관계,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선언했는데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진핑이. 권위주의 정권은 무너지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진핑은 절대로 꼬리를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무릎을 꿇게 되면 경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모든 면에서 꼬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 협상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중국이 뭐 꼬리 내릴 거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관세 145% 때려놓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끝까지 갈 것처럼 하다가 이제 140% 너무 높아. 내려갈 거야. 근데 제로는 아니야. 아, 협상해야지. 협상 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입장이. 초조한 건 둘 다 똑같은데 트럼프가 더 사실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이 기싸움에서는. 그런데 트럼프 역시 칼을 뽑았으니까 이 칼을 잘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월 8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왜냐하면 90일 지나면 상호관세 전 세계랑 또 싸워야 되니까. 요게 이제 싸움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의 큰 그림 속에서 관세 전쟁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